오늘 소개해 주신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의 김동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신정 교수님 소개를 듣고 보니까 제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 같다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 같진 않고요. 신정 교수님하고는 저하고 인연이 꽤 많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위에 형님이 두 분 계신데 그중에 맨 위에 형님이 이제 신정 교수님하고 대학교 동기 동창으로 하시고요. 제가 나온 고등학교 같이 나오는 시기도 있었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요새 젊은 친구들은 예전만큼 그렇게 활발한 것 같지 않은데, 예전에는 대학 다닐 때 학교 동문회 같은 게 굉장히 특별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동문회 같은 데서 많이 뵙고, 그리고 하시는 어떤 관심 사항들도 이 화학공학을 전공하셨는데, 화학공학이 사실은 복잡계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복잡계 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공학 분야에서는 상당히 독특한 분야가 화학공학입니다. 그래서 뭐 하시는 그 어떤 그 연구들 그리고 그 연구의 관심들, 방법들 그런 것들이 저가 같이 있는 이 복잡계의 어떤 연구 방법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그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온 주제는 재난안전과 복잡계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 뭐 저는 재난안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잡계라는 그 단어가 들어있는 이유가 그 신정 교수님도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재난이라는 게 결국 어떤 초기에 무언가가 발생하고 그 발생한 원인이 이 재난을 크게 대규모로 키우는 여러 복잡한 미케니즘과 연결 고리에 의해서 확산돼서 어떨 때는 커다란 규모의 재난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초기에 작은 촉발된 어떤 위험이 확산되지 않고 수그러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복잡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뿐더러 복잡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내용은 앞부분에서는 제가 몸담고 있는 이 통계물리학을 저는 전공했는데요. 통계물리학 그리고 복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지 그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설명드리고자 하고요. 이 강연의 오늘 그 메인 파트는 여기 제목이 있는 것처럼 이제 감염병 확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 그 강연을 들으시다가 뭐 궁금한 것이 있으시거나 뭐 코멘트가 있으시거나 하면 언제라도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통계물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통계물리학이라는 물리학의 한 전공 분야가 있는데요. 통계물리학자들이 관심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제가 여기 적혀있는 이런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하는 많은 입자로 이루어진 커다란 물리 시스템을 연구하는 물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요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여러분 물리학 하면은 뭐 어떤 물리학이 많이 떠오르시나요? 물리학은 뭐 앞에 붙어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전체 물리학, 그죠? 그 뭐가 있어요? 입자 물리학, 뭐 입자 물리학, 뭐 반도체 물리학, 그렇죠? 그런데 천체 물리학자들은 천체를 연구하고요. 입자 물리학자들은 입자를 연구하고 반도체 물리학자들은 반도체를 연구합니다. 그럼 통계 물리학자들은 통계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계 물리학자라는 이름에서 통계의 의미는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연구의 방법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통계라는 어떤 연구의 방법을 많이 쓰나요? 뭐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뭐가 많은 겁니다. 하나가 궁금할 때 통계를 쓰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무언가 데이터가 많거나 사람 숫자가 많거나 무언가가 많을 때 우리가 통계라는 기법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통계 물리학자들은 뭐라도 많이 있으면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는 물리학에서 많이 전통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는 입자일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도 산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도 통계 물리학자들이 관심이 있는 거죠. 예. 괜찮을까요? 네, 마스크는 예. 저야 좋죠. 어이구,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통계물리학자들이 연구하는 대상이 다른 과학 혹은 물리학의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보다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입자로 이루어지는 물리 시스템을 연구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를 연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주식들이 거래되는 주식 시장을 연구하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어떤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좋죠.
자, 그 통계 물리학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이해에 도달하는지를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학교 신문사에 있는 학생 기자가 저하고 인터뷰한 다음에 인터뷰 기사 제목을 이렇게 뽑은 건데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 학생 기자가 만든 문장인데 제가 아주 감탄했습니다. 통계 물리학과 뭘 하는지를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했어요. 이해하고 싶은 건 태산입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규모로 일어나는 어떤 거시적인 패턴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출발은 티끌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미시적인 정보로부터 출발해서 전체가 왜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이제 통계 물리학자들의 방법이자 대상이라는 거죠. 이걸 아주 한 문장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이건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동영상이고요. 이 런던의 밀레니엄 다리가 2000년에 오픈을 해요. 그러니까 다리가 새로 열렸으니까 많은 런던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이 다리를 걸어가요. 가만히 보시면 다리가 이제 움직이는 게 보이죠. 조금 있다가 이 카메라가 좀 멀리서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게 유심히 보시죠. 사람들이 어떻게 걷는지. 다리가 점점 이렇게 진폭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이나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사람들이 발걸음을 맞춰서 걸어요. 그런데 구령을 붙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이런 걸 이제 저 같은 통계물리학들이 재밌어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메트로놈을 32개인가요? 이거를 널빤지에 올려놓고 그 사람이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따로따로 움직이고요. 처음에 다 따로따로 움직이니까 가만히 보시면 이 메트로놈에 올라가 있는 널빤지가 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옆으로.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같이 움직이고 그때는 널빤지가 옆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두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는 다리 위를 걸어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이건 널빤지에 올라가 있는 메트로놈이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어떻게 둘이 비슷해 보이시나요? 둘이 비슷해 보이시나요? 네. 둘이 비슷해 보이시는 거 맞죠? 네. 그러면 저한테 낚인 겁니다. 그럼 물리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다리 위를 걸어간 사람들이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사람을 마치 널빤지에 올라가 있는 메트로놈처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좀 불편해지시지 않으세요? 근데 물리학자들이 세상을 보는 시선이 이런 겁니다. 이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논문인데요. 이게 아까 그 밀레니엄 브릿지잖아요. 밀레니엄 브릿지에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림을 그린 다음에 수식이 딱 두 개가 나옵니다. 이 두 수식을 갖고 여기서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한 논문인데요. 네이처에 출판된 논문. 그러니까 상당히 재밌고 의미 있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식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여기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수식은 사실 어디를 보더라도 이 다리가 예를 들어 나무 다리인지 콘크리트 다리인지라는 정보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심지어 각각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뭐 바지의 색깔 그런 거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여기 없습니다. 그럼 물리학자들이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단순화한 형태를 이용하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여기에 이 다리 위를 걸어간 사람들이 바지를 입고 있는지 치마를 입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물리학자들이 사람들은 아랫도리에 아무것도 입지 않는다라고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지를 입었는지 치마를 입었는지는 이 다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까 보여드린 그런 현상을 만들어낼 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물리학자들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물리학자들은 정확한 계산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현실을 이해하려면 현실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넣어서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현실을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물리학자들의 특성이에요. 앞에서 보여드린 이 수식인데요. 이걸 보고 물리학자들은 이게 다리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리처럼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다리처럼? 그런데 공학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게 어떻게 다리냐고 생각해요. 이거 갖고는 절대로 다리를 못 만듭니다. 이식을 주면서 이걸 갖고 다리를 설계하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리학과 공학이 사실 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심지어 다리의 높이도 없습니다. 다리 진폭에 대한 것은 x라는 변수를 도입하지만 다리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변수는 아예 들어있지도 않죠. 또 순수 수학자들은 이런 거 싫어하죠. 네. 이게 다리인지 아닌지 관심 없는 게 수학자들이에요. 근데 방정식이 좀 예뻐 보이기는 하네라는 게 수학자들입니다. 통계학도 좀 재밌더라고요. 통계학자들은 이런 미분 방정식을 푸는 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데이터를 달랍니다. 그래서 그 물리학, 공학, 수학, 통계학 이런 것들이 외부의 시선에서 보면 굉장히 다양한 학문 분야이지만 굉장히 비슷하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학문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저는 통계 물리학을 전공한 물리학자고 제가 요즘 관심 있게 연구하는 것이 복잡계라는 연구 분야입니다. 그 복잡계는 일단 굉장히 많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구성 요소들이 서로 강하게 상호작용을 합니다. 앞에서 메트로놈도 그렇고 다리 위를 걸어가는 영국 사람들이 발자국을 맞춰서 걷게 만드는 그런 것도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상호작용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체가 보여주는 특성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요소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것이 이제 복잡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강연할 때 자주 하는 실험인데 오늘도 한번 해볼게요. 박수 한번 쳐보세요. 박수.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치라고 할 텐데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부탁할 것 같아요? 박수를 치시면서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서 이 강의실에 있는 다른 분의 박수 소리에 맞춰서 박자를 맞춰서 치시는 겁니다. 다 이해하셨죠? 네. 그런데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만이라고 할 때까지 죄송하지만 계속 치셔야 됩니다. 네? 천이 딱 해야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필요 없어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출발하시되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냥 처음 박자를 끝까지 고집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들리는 대로 쫓아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박수 때는 안 맞았는데 지금은 왜 맞았을까요? 당연히 제가 여러분께 서로 상호작용을 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지막에 합의한 박자 있잖아요. 합의해낸 박자. 그 박자 누가 만든 거예요? 그 합의한 박자는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무리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합의한 박자를 제가 미리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이 복잡계로서의 전체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특성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잡계라는 용어가 사실 복잡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용어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과학하면 다들 복잡하다고 생각하는데 과학의 연구 분야의 이름이 복잡계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음에 안 들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자리를 잡은 용어라서 이제는 복잡계라고 부르는데요. 복잡계가 뭔지 나중에 잊어버리실 거잖아요. 그렇죠? 잊어버리시더라도 여러분 박수 친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많고요. 그렇죠? 많고요. 그리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귀로 기울이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어낸 어떤 공통의 박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박수의 정보를 제가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실험을 두 번 하면 두 번째는 박수 박자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제가 미리 알 수는 없다는 실험해보기 전에. 네, 그런 것이 이제 통계물리학 그리고 복잡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 저와 같은 통계물리학자들 그리고 복잡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함께하면 달라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로 그런 현상이고요.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볼 수 없던 특성을 여러분이 여럿이 같이 있으면 여럿이 함께한 전체는 어떻게 해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 관심 분야입니다. 이건 제가 책에서 본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이게 어떤 말인지 이제 설명드릴게요. One and one make two 라고 제가 여러분께 얘기했어요. 네, 이게 그냥 우리말로는 뭐예요? 그냥 1 더하기 1은 2라는 얘기예요. One and one make two. 그런데 여러분이 가정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이 뭔지는 알아요. 1이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one and one make two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and가 무슨 뜻인지 설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2가 뭔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맞죠? 네. 그게 제가 이 문장을 갖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원은 전체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구성 요소가 어떤 건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전체인 2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뭘 더 알아야 돼요? 구성 요소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선 구성 요소와 함께 구성 요소들 사이의 관계, 물리학자들은 상호작용이라고 할 거고요. 사회라면 뭐 소통, 연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야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함께하면 달라지는 이유가 이제 뭘까요? 구성 요소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소통하고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박수 소리를 합의한 거죠. 네. 그래서 함께하면 달라지는 예들이 있는데요. 제가 재미있게 본 예가 바로 도시예요. 도시는 흥미롭게도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시스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릴게요. 한 도시에서 생산되는 예를 들어 재산의 총합,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의 총합을 계산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시가 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가 두 번째 도시보다 인구가 2배.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인구가 2배인 도시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총합을 계산하면 인구가 절반인 작은 도시보다 2배가 더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면 2배가 아니라 2.2배가 많습니다. 도시는 인구가 더 클수록 인구당 재산이 더 커집니다. 도시는 인구가 많을수록 더 창의적이 되고 더 생산적이 되는 거고요. 특허의 건수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2배인 도시는 출원되는 특허의 건수가 2.2배입니다. 특허도 당연히 더 많아지니까 특허로 생각하면 도시가 더 창의적이 되는 거예요. 한편 도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는 도시의 규모가 2배가 되면 이건 또 2배보다 적게 늘어납니다. 도시는 인구가 더 크면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이 되고 더 생산적이 되고 더 창의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 아주 대표적인 많아지면 적은 것과 달라지는 그런 대표적인 시스템이고요. 제가 지금 소개한 이 얘기가 들어있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에서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이 직선 모양으로 쭉 늘어서 있잖아요. 모든 데이터들이. 이 데이터의 기울기를 측정해서 기울기가 1이면 인구가 2배면 2배로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기울기가 1이 아니라 1보다 조금 크면 2배보다 더 빨리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1.15입니다. 1보다 조금 크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된 모든 양들은 인구보다 다 빨리 늘어나는 양들입니다. 그런데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면 다 좋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면 범죄 수는 또 빨리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들도 아마 더 창의적이 되는 거 아닐까 싶긴 한데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라는 가치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연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좋다 나쁘다라는 어떤 가치 판단을 배제한 상태라도 지금 대도시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대도시의 장점을 우리가 이용하면서 대도시의 단점을 막으려는 노력의 출발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가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하나 있어요. 예. 손 들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분이? 예. 제가 아까 그 1+1은 2다 예. 이렇게 있었는데 예. 그게 조금 수학적으로 풀면 있잖아요. 예. 전공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예. 그 수학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으면 저는 이제 정리 쪽인데 그 도르간 일정리로 보면은 예. 1+1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한번 보완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 지금. 모르간 정리라고 있습니다. 예. 그 일정리가 1+1은 1이에요. 예. 수학적으로. 왜 이러죠? 5월 1+1은 1. 왜요? 그 집합의 합집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건 문제가 아니고 네. 5월 문제예요. 5월 문제. 더하기를 5어로 본다는 거예요? 논리 연산? 네. 그러니까 1이 참이고 넣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1이 참이고 5월 그 논리 연산 5어를 생각하면 1 더하기 1은 1이죠. 그때 그렇죠. 네, 그걸 말씀. 그래가지고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논리 연산에서는 아시겠지만 0과 0이 아닌 것을 구별하지 1과 2를 구별하진 않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조금 맥락은 다르네요. 전문적으로는 진짜 이거예요. 예, 그 논리 연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어요? 예, 그러면 최근에 우리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코비드19 확산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아주 오래 고문하면 그러면 데이터가 자백한다. 이게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 일종의 농담입니다. 데이터를 오랫동안 고문하면 결국 데이터가 버티지 못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스토리를 고백한다는 이렇게. 근데 질문할 수 있죠. 이게 고백한 걸 고문해서 자백하는 걸 믿을 수 있나요? 그렇죠. 저는 약간 다르게 적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오래 귀를 잘 기울이고 경청하면 데이터가 친해지면 데이터가 속내를 털어놓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복잡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데이터에서 출발하는 연구들을 많이 해요. 그걸 요즘은 데이터 드리븐 리서치라고 해요. 처음에 어떤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확인하는 데이터를 모으는 게 아니라 이미 현실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모아서 거기서부터 어떤 스토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데이터로 출발하는 연구들을 많이 해요. 네, 이것도 그런 면에서는 데이터 드리븐 리서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전파되고 있는 이 코비드19가 아니고요. 코로나가 아니고요. 이거는 과거 우리나라 메르스 때의 데이터입니다. 메르스 때 처음에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매일매일 환자 숫자가 어떻게 늘어났는지가 지금 뭐 인터넷에 여러분도 검색하시면 다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커브를 그냥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놓고 보면 이런 감염병 확산이 갖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첫 번째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렇게 원만하게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갑자기 위로 휙 솟구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하급수적으로 환자 수가 늘어나는 초기 단계예요. 이때는 이 커브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의 형태를 갖습니다. 아래로 볼록 이런 모양인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결국 환자 수가 특정 어떤 최종 값으로 정체되게 되면 그때는 이 커브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의 형태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결국 멈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긴가에 변곡점이 있는 거예요. 이 변곡점은 이 기울기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 기울기가. 여기서부터 기울기가 줄어들고 변곡점을 지나는 시점부터는 대부분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최종 값으로 원만하게 추렴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죠. 이런 게 S자 곡선이라고 해요. 그런데 S자 곡선이 사실 여러분 혹시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에서 어떤 남성들의 새로운 양복의 유행이 출발하잖아요. 그럼 그 양복 새로운 유행을 따라서 옷을 그렇게 입는 사람의 숫자도 전형적인 S자 커브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몇 명 없다가 유행이 확산되면서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다가 유행이 퍼지면서 더 이상 새로운 옷차림을 새로운 유행에 맞춰서 바꾸는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결국 그것도 S자 커브를 보여줍니다. 아마 마케팅, 경영학 그쪽에서 아마 먼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 그런 S자 커브죠. 그런데 그 코로나19의 경우에 제가 5월 19일에 처음에 이 그래프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시간이 좀 된 지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신동일 교수님이 이 자리에서 강연을 말씀하셨던 게 한참 전이라서 그때 근데 그래서 최근에 다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어쨌든 5월 19일 당시에 이 데이터를 보면 그 몇 나라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전형적인 S자 커브를 보여주죠. 그래서 제가 사실 언론에 중국의 데이터를 얘기를 한 걸 인터뷰를 했다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저도 상당히 조심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제가 만약에 요즘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과학자로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예를 들어 발생 첫날부터 80일까지 지금까지 이어져 온 패턴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중국의 코로나19는 언제쯤에는 멈출 겁니다. 라는 걸 이 데이터로 할 수 있죠. 그걸 인터뷰했어요. 그랬는데 그 인터뷰 기사를 잘 읽으면 분명히 제가 강조를 하거든요. 과거부터 오늘까지의 패턴이 오늘부터 미래에도 유효하다면 이라는 단서가 붙으면 그러면 언제쯤 멈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론은 어떻게 나갈까요? 통계물리학 교수 중국 코로나 2월 말 멈춘다고 예언 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걸 인터뷰를 했다가 굉장히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비록 과학적으로는 뭐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대중들이 받아들일 때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 뒤로는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얘기는 아니에요.
과거부터 이날까지의 패턴이 앞으로도 유효하다면 이라는 단서가 있으면 그러면 언제쯤 멈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중국, 우리나라, 스페인, 오스트리아가 이 당시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새로운 감염, 이게 8.15 그 전후를 기반으로 출발했던 감염이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거의 멈춘 것으로 봤던 오스트리아도 다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번에 코로나가 기존에 아까 메르스 데이터 보여드렸잖아요. 메르스는 딱 한 번에 S자로 그냥 끝이에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세츄레이션하고 그냥 끝인데 코로나의 경우에 이게 워낙 그 감염의 확산의 속도도 빠를 뿐더러 사실 우리 전 세계가 사실 다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 그 늘어난 그 환자 수 중에 일부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두 번째 S자, 세 번째 S자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상황이 좀 악화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완전히 거의 멈춘 것으로 보였던 대만과 오스트리아, 우리나라가 그 두 번째 대규모 확산이 이미 시작되고 있고 지금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게 5월 19일 당시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걱정스러웠던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하기만 해도 우리가 각 나라가 지금 현재 감염 확산에서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지를 뭐 아무런 무슨 전공 분야랑 상관없이 누구라도 금방 그 눈으로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치가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태리는 첫 번째 대규모 확산이 멈춘 즈음에 두 번째 대규모 확산이 시작한 겁니다. 미국은 첫 번째가 멈추기 전에 두 번째가 시작한 거고요. 그런데 미국이 최근에는 최악의 상황에서 조금 벗어나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접근이 저는 지금 각 국가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알아내기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봤어요. 러시아는 딱 한 번의 대규모 확산밖에 없었고 여전히 아직도 애매하죠. 아직도 위로 볼록의 형태로 바뀌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전 세계 모든 확진자 데이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래로 볼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볼록의 형태가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한동안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S자 커브는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대칭입니다. 변곡점이 사실은 처음부터 세츄레이션 할 때까지 중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데이터를 보면 아직도 변곡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는 건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데이터를 이용을 하는 것이 지금 각국의 그 감염 확산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데이터를 이러저런 방법으로 그래프로 그려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건 중국이 그 환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환자의 증가율이,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좋은 것이 이 그래프에선 오른쪽으로 가면 안 좋은 거예요. 환자 숫자가 적은 게 좋은 거니까요. 또 아래로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아래가 확진자가 얼마큼 늘어났는지 비율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이 정도 선에서 굉장히 적은 확진자 증가율을 갖고 멈춘 걸 볼 수 있죠. 그때가 5월 18일 정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미국, 러시아, 브라질이 가장 심각한 걸 알 수 있고요. 이 그림에서 위에 있는 나라일수록 더 빨리 오른쪽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5월 18일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그 그래프를 그려보죠. 조금 반복되긴 하는데요. 중국은 늘어나다가 급격히 아래로만 떨어지잖아요. 굉장히 성공적인 나라입니다. 미국은 급격히 오른쪽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래도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러시아가 추격하는 게 보이죠. 브라질과 러시아.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제가 이걸 아마 한 달 전쯤에 이 계산을 그만했는데요. 지금은 이미 브라질, 인도 같은 경우에 미국보다도 더 상황이 안 좋아진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걸 이 그림에서 대충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브라질과 인도가 US보다도 위에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증가율이 더 빠르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증가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결국은 미국을 앞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타깝지만 아직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제 그룹의 학생과 굉장히 재밌게 그려본 그림인데요.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 거냐면 이 세계 지도를 놓고요. 세계 지도의 한 나라의 면적을
그 나라에서 발생한 확진자 숫자에 비례하게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에서 크게 보이는 나라는 확진자가 당시에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2월 15일은 뭐 다들 기억은 하시겠지만 중국 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조금 있었고요. 그러다가 날짜가 지나면 이제 우리나라가 커지기 시작하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리 커진 나라고 이쪽 보이시죠? 그게 중국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태리였던 것 같고요. 아, 터키였나? 아, 예. 이태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서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게 이제 3, 4월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간 걸 볼 수 있죠. 그 동서방향, 동서축을 따라서 축이 진행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4, 5월에 들어서면서 동서방향의 감염에서 남북방향의 감염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남미가 커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인도, 브라질,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이런 동영상으로 데이터를 표현해 보면 시계열상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방식으로 전파가 일어나는지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셨다면 중국에서 출발해서 중국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진행한 감염이 유럽을 다 거친 다음에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접하죠. 미국의 대규모 확진이 있을 때까지는 동서 방향에 주된 감염을 일으켰고 그건 이미 지구를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북 방향의 축으로 바뀌어서 지금 이제 보이시죠? 이미 그 러시아와 인도, 이쪽의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급격히 커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이건 6월 이후에 제가 업데이트를 하진 않았는데요.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오늘 제가 보여드린 그래프에는 넣지 않았지만 최근의 상황이 더 안 좋아졌죠. 그래서 유럽의 하루의 확진자 증가 숫자가 금년 초보다도 더 큽니다. 그래서 참 정말 걱정입니다. 이게 뭐 지금 현재 감염의 확산의 속도가 금년 초보다 더 빠른 거는 분명히 보이고요. 근데 이제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약간 다른 감염병하고 같이 동반해서 사람들을 괴롭힐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요. 앞으로도 상당히 큰 걱정인 거죠. 지금까지가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표현하면 거기서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엔 약간 이론적인 내용이라서 너무 그렇게 다 이해하시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러니까 이런 쪽을 연구하는 감염병 확산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현실의 감염 확산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정도만이라도 좀 느낌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감염 확산을 설명하는 모형 중에 가장 간단한 모형이 구획 모형이라고 불립니다. 구획 모형의 가정은 뭐냐면 어떤 가정이냐면 아주 작은 고립된 작은 마을 같은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 다 친해요. 그 마을의 사람들은 매일같이 마을에 있는 누구나를 다 만나고 다녀요. 그런 상황이라면 감염의 확산이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냐면 그 마을 사람 중에 지금 당장 병에 걸린 사람이 몇 명인지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인지 그 숫자만을 이용을 해서 감염의 확산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구획 모형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현실에선 당연히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부산에 있는 사람을 감염시키는 것보다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용인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려는 확률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거리가 가까우면. 그런데 구획 모형에서 감염자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요. 감염자가 몇 명 있는지 숫자만을 모델에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현실과 다르니까 문제예요. 그런데 풀기는 쉬워요. 당연히. 그래서 감염 모형 중에 가장 간단한 구획 모형 중에 SI 모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S하고 I의 의미가 이 S는 susceptible의 첫 번째 그 알파벳은 S예요. 그래서 아직 감염이 안 된 사람,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I가 감염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감염 확산이 언제 일어날까요? 이 감염자가 아직 감염 안 된 사람을 만나면 감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그 확률이 얼마인지를 아까 설명드린 구획 모형에서 아주 간단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 전체는 K명이에요.
그리고 현재 감염된 사람이 N명이에요. 그럼 아직 감염 안 된 사람은 K-백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아이디어가 진짜 간단해요. 감염자 한 사람이 감염 안 된 사람을 만날 확률은 뭘까요? 그냥 두 숫자의 비율이죠. 뭐. 전체 마을 사람 중에 아직 감염 안 된 사람이 몇 명입니다. 이 비율만을 갖고 감염 확률을 설명하겠다라는 것이 구획 모형의 아주 근본적인 가정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에선. 현실에선 사람들마다 사는 위치가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확률이 되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간단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모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이디어는 정말 간단해요. 이건 한 사람의 감염자가 아직 감염이 안 된 미감염자를 만날 확률이에요. 그런데 만나면 R이라는 확률로 병원비를 옮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데 감염자가 현재 N명이 있죠. 그래서 이 숫자, 이 전체의 의미가 하루에 늘어나는 감염자의 기대치예요. 평균값입니다. 수학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설명만 보고도 아마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이해하지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하고 그렇게 큰 관계는 없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수식으로 적으면 이 수식을 풀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이렇게 얻어지는 이 곡선의 모양을 로지스틱 곡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로지스틱 곡선이 상당히 막강합니다. 이게 과거 아까 보여드렸던 메르스 때 환자 숫자가 늘어난 그래프를 그 실제 데이터는 여기 제가 녹색으로 표시한 점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라색 선이죠. 이 보라색 선이 방금 보여드린 로지스틱 커브입니다. 그래서 S자 모양으로 환자 숫자가 처음에는 아래로 블록으로 늘어나다가 위로 블록으로 바뀌면서 멈춘다라는 것을 로지스틱 커브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자, 그런데 이것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로지스틱 커브가 나오는 SI 모형, 방금 감염자는 미감염자를 만나서 전염시키고 그러면 그냥 감염자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형이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재 코로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제가 병에 걸렸어요. 그럼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제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하게 될 거예요. 병원에서 격리가 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환자를 다른 분에게 감염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앞에서 설명드린 SI 모형은 그런 게 없어요. 병에 걸리면 계속 다른 사람을 감염시킵니다. 그래서 잘못된 모형이에요. SI 모형. 그거를 좀 계산할 수 있는 모형 중에 하나가 SIR 모형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확진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 격리되면 마치 이분은 면역력이 있어서 완전히 완치된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왜? 이분은 더 이상 환자를 만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계산한 SIR 모형이라는 것으로 확장할 수 있고요. SIR 모형을 설명하는 미분 방정식인데요. 설명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커브를 얻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 SIR 모형에서의 이 커브가 루지스틱 모형에서의 그 커브와 거의 비슷한 꼴이긴 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S자형을 보이죠. 자, 그래서 이 S자형의 커브를 이용을 해서 현재 그 몇 나라에서 감염 확산의 패턴을 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분석의 힌트를 얻은 게 조지아텍의 윤복원 박사님이 SNS에 가끔 이런 분석을 올리세요. 그거를 보고 저도 한번 따라해 본 겁니다. 이거는 일본에서의 감염 확산이에요. 일본에서의 감염 확산은 처음에 첫 번째 S자가 수렴해서 멈추기 전에 두 번째 S자가 시작합니다. 지금은 두 번째 S자가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본의 두 단계의 감염 확산을 두 개의 S자 커브로 설명해 보겠다라는 아이디어죠. 그런데 저는 이런 방식이 그래도 좀 도움이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과거와 현재. 이거는 아마 9월 초였던 것 같아요. 9월 초 당시에 우리나라의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한 모양이에요. 복잡한 모양이지만 이걸 이렇게 나눠서 보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5번 정도로 성격이 다른 감염 확산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첫 번째가 이게 바로 그 대구 경북대입니다. 대구 경북대 만들어진 확진자의 숫자는 다음에 이게 두 번째였어요. 첫 번째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게 있었고요. 세 번째, 네 번째보다는 훨씬 더 빨리 늘어났는데 대구 경북에서 출발했던 감염 확산이 그 다음의 확산보다는 대규모였고 그리고 확산의 속도도 아주 빨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8.15 전후에서 만들어진 5번째 확산 커브가 이겁니다. 이거 보시면 어때요? 이 정도 보면. 어이구, 이거 대구 경북을 넘어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만, 요 당시 상황에선 그래도 이 감염 확산에 대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당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5번째 감염 확산이 대구 경북의 규모를 추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이 그림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건 똑같은 그래프를 세로축을 이 로그 스케일로 그려보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뭘 알 수 있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처음에 얼마나 빨리 환자 수가 늘어났는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지금 요 커브가 대구 경북이에요. 이때보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었죠. 그래서 대구 경북 때는 급증했는데 확진자가 그 다음에 이어진 소규모 감염에선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이 그렇게 빠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황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8.15를 중심으로 한 5번째 확산의 컵 기울기를 보면 이때가 거의 대구 경북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때 상황이 그 전 상황보다는 심각하게 뭔가 다른 걸 알 수 있죠. 이 중에 하나가 이태원이었는데 어느 이거였더라? 이태원 요거 아니면 요건데요. 그때는 이태원은 상당히 대구 경북이나 8.15 이후의 확산에 비해서 규모가 굉장히 작았고 확산의 속도도 느린 걸 알 수 있죠. 근데 요거 좀 며칠 전에 다시 제가 그래프를 그려본 걸 갖고 오지 않았는데 최근에 요 상황이 약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긍정적인 앞으로 좀 상황을 그래도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 그래프를 갖고 오진 않았는데 이게 확진자의 숫자가 매일매일 신규 확진자의 숫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줄어드는지를 보면 아주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1000명이 100명으로 10분의 1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0명이 10명으로 10분의 1로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하고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소식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지수함수적으로 급격히 감소한다는 건 좋은 소식인데 이게 상당히 생각해보면 걱정스러운 거죠. 우리나라에서 환자 숫자가 급격히 하루에 늘었을 때는 거의 4,500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500명이 50명으로 줄어들 때까지 걸린 시간이 50명이 5명으로 줄어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하고 같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50명 정도 수준이잖아요.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5명 정도로 줄어들려면 굉장히 시간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고 그나마 그게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확진자를 지금 공항에서 잘 정리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 그리고 또 뭐 대규모 어떤 교회나 그런 데서 다시 또 대규모 확진이 일어나거나 하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것보다도 더 상황이 비관적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50명 정도 선이잖아요. 4, 50명 정도 선. 근데 그게 5명 정도로 줄어들려면 500명이 50명까지 줄어들 때 걸린 시간하고 똑같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참 걱정이죠.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이 이제 코로나의 현실의 데이터를 갖고 그걸 시각화해서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하고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이용하는 아주 단순한 현실을 절대로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간단한 확산 모형의 결과가 의외로 현실의 데이터의 일부분은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후반에서 제가 이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모델에 기반한 분석을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는 받아들이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즘 이런 분야에서 나우캐스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예측한다는 거예요. 현재를 예측한다는 것의 의미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기존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파악하는 그런 아니죠. 그래서 포캐스트는 어렵고요. 이걸 나우캐스트로 바꿔서 현실을 이해하는데 그런 현재를 이해하는 그런 도움으로는 데이터에 기반한 이런 분석 그리고 간단한 모델에 기반한 어떤 설명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온 국민의 상식이 된 것 같아요. R0값 감염 대장전 지수 같은 게 그 언론이나 뉴스에도 많이 소개되는데요. 이게 사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R이 뭐냐면 자, P가 어떤 한 사람이 얼마나 몇 명에게 그러니까 R이 뭐냐면 이 사람 한 사람이 P의 확률로 그죠? 사람들을 만나서 D1 동안 전파를 시킨다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병에 걸린 다음에 확진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 격리될 때까지 시간을 줄이는 게 좋아요.
그 이유가 여기 D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염자를 조기 발견해서 D를 감소해야지 R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사람들 사이에 그 접촉의 확률을 줄이는 게 C를 줄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접촉한 다음에도 어떨 때는 전염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이고 그리고 정부에서 하고 있듯이 지금 현재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병원에 격리하는 노력을 모두 함께하면 R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 R값이 1보다 작아지면 결국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늘어나다가 최근에 1 밑으로 줄었어요. 최근에. 상당히 긍정적인 거긴 한데요. 뭐 지금까지 코로나 우리나라가 금년에 고생한 걸 보면 과거에는 1보다 줄었을 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지금 또 1로 줄었다고 해서 1 밑이라고 해서 우리가 안심을 쓰는 네. 지금 제가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마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를 하는 그런 통계 물리학자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 이런 것들은 제가 속한 통계 물리학 분야, 복잡계 분야뿐 아니라 재난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아마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될 연구일 것 같아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많아지면 그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계적인 예측이 점점 정확해집니다. 그 데이터의 숫자에 되게 통계학에서 중심극한 놈이 있잖아요. 데이터의 숫자분의 스퀘어 루트를 취한 것분의 1. 그게 이제 정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지면 점점 정확해져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거의 이해와 미래의 예측 그런 것들이 점점 활발해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얘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조심할 필요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로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는데 그 이야기가 정말 올바른 스토리인 건지 아니면 제가 듣고자 해서 없는 얘기를 제가 호구로 들은 건지 그런 건 항상 연구하는 사람이나 분석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도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 오늘 강의는 2시 정각에 딱 맞춰요. 네, 감사합니다.